자, 중1 국어 교과서 읽기고요. 비상김 2학기 4-1 문학작품을 통한 삶의 성찰 읽겠습니다. 자, 5손가락에 제시된 질문에 답해보는 자신을 돌아보자. 패스. 빨간 효리병박. 갈래는 현대소설, 단편소설, 성장소설. 성격은 서정적, 감각적. 배경은 1960, 70년대 중국의 한 시골 마을.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고 소재는 빨간 호리병박. 주제, 소년과 소녀의 맑고 순수한 우정과 사랑, 아픈 경험을 통한 소녀의 깨달음과 성장. 특징, 사춘기 아이들의 아픔과 성장을 따뜻한 시선으로 그려냄. 서정적인 문체로 배경과 인물의 심리를 묘사했다. 자, 빠르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문만 나서면 윤유는 언제나 완이라는 남자아이가 선명한 빨간 호리병박을 품에 안고 헤엄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자, 윤유가 있고 완이 있고. 하지만 윤유는 언제나 완을 보고도 못 본 척했다. 집을 나선 윤유의 눈에 완의 모습이 들어오면 그녀는 고개를 돌려 울타리를 기어 올라가는 오이동굴이나 작은 나뭇가지에 매달린 동글동글한 새집에 눈길을 주곤 했다. 하지만 윤유의 귀만큼은 완이 물장구를 치는 힘찬 소리에 활짝 열려 있었다. 자, 관심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소리에 이끌려 그녀의 눈길도 어느덧 물장구를 치는 완에게 향하곤 했다. 물론 완을 쳐다보면서도 표정은 언제나 무관심을 가장했지만 말이야. 자, 무관심을 가장했다 하지만 관심은 있어요. 윤유는 완이 어떤 아이인지 아는 것이 거의 없었다. 알고 있는 것이라고는 완의 아버지가 금방 백여리에서 아주 유명한 사기꾼이라는 사실뿐. 큰 강은 길디 길고도 넓디 넓었다. 윤유의 집과 완의 집은 멀리서 서로 마주보고 서 있었다. 강 이편에는 윤유의 집 한 채뿐이었고 강 저편에는 완의 집 한 채뿐이었다. 마치 끝도 없는 세상 속에 그 집 두 채만이 왜 떨어져 있는 것 같았다. 큰 강은 하루 종일 잔잔히 흘러갈 따름이었다. 가끔씩 멀리서 끼익하는 봉선의 노젓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 소리는 정막 속에서 더 크게 울리며 강끝 너머로 천천히 사라져가곤 했다. 자, 그래서 윤유의 집과 완의 집이 강을 사이에 두고 멀리 떨어져 있어요. 여름이면 강의 양쪽 기슭을 뒤덮은 갈대만이 소리 없이 하늘을 찔러 이편에서 저편을 바라보면 맞은편 집의 지붕 끝자락만 보였다. 매일 해가 뜰 무렵이며 완은 갈대숲을 가르며 강가에 나타났다. 그는 먼저 빨간 호리병박을 강물 속에 던져 넣은 후 이내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물은 조금 차가웠다. 완은 과장된 몸짓으로 온몸을 떨더니 하늘을 향해 한껏 소리를 질렀다. 그러고는 자맥질 치며, 자맥질은 이제 물속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물속으로 들어가서는 있는 힘껏 손과 발을 저으며 첨벙대는 소리를 냈다. 푸른 물에 떠있는 빨간 호리병박은, 자, 푸른 물, 빨간 호리병박, 색채 대비를 이루고 있네. 색채 대비. 갓 솟아오른 작은 태양처럼 지규 반짝거렸다. 이 고장의 아이들은 항상 햇볕에 잘 말린 커다란 호비병박을 손에 쥐고 헤엄을 쳤다. 그것은 말하자면 도시 아이들이 사용하는 튜브와도 같은 것이었다. 배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의 허리춤에도 언제나 호리병박이 매달려 있었다. 실수로 물에 빠졌을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였다. 호리병박에 새빨간칠을 해놓은 것도 눈에 잘 띄어 쉽게 찾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물 위에 떠있는 빨간 호리병박은 너무나도 눈부시게 반짝거려서 똑바로 쳐다볼 수 없을 정도였다. 완이 헤엄치는 모습은 근사했다. 두 손으로 힘껏 물살을 헤쳐나갈 때면 하늘 높이 물보라가 튀어올랐고 재빨리 몸을 틀어 방향을 바꿀 때면 커다란 파문을 일면서 물결이 둥그렇게 그를 감싸 안았다. 하늘을 솟구친 물보라는 얇게 얇은 폭포를 이루었는데 그 폭포는 햇살 아래서 무지갯빛으로 반짝였다. 윤유의 색감은 눈동자는 그 모습과 그 소리 그리고 그 아름다운 색깔들이 뿜어내는 유혹을 차마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그녀는 강 쪽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윤유는 무지갯빛 폭포에서 눈길을 뗄 수가 없었고 벌거벗은 완의 모습과 그의 빨간 호리병박에서 눈길을 뗄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시선이 이제 윤유의 시선이 완한테 꽂혀 있다는 얘기죠. 완은 강가에 있는 한 쌍의 눈동자가 언젠간 자신을 쳐다보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더욱더 힘차게 자신의 수용 실력을 과시하곤 했다. 그러니까 완도 윤유가 자기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완은 발가벗은 모습 위로 물 위에 누웠다. 한 팔은 팔베개를 하고 다른 한 팔로는 호리병박의 호리춤을 단단히 틀어든 채로 누워있으니 마치 큰 침대에 누워 잠을 자는 것처럼 온몸이 편안했다. 그는 온몸에 부딪히는 잔잔한 강물의 흐름을 만끽하며 물결과 함께 천천히 흘러갔다. 그 모습을 본 윤유는 알지 못할 어떤 경이로움에 사로잡혔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느끼는 경이로움이 저 강물이 보여주는 부력 때문인지 아니면 저렇게 편안하게 물 위에 누워 있을 수 있는 완의 수영 실력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다.
바람의 방향 때문에 완은 윤유가 서 있는 쪽으로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윤유는 처음으로 완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되었다. 가까이 본 완의 첫인상은 별로였다. 깡마른 데다 그다지 잘생긴 얼굴도 아니었다. 완은 이제 막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기지개를 켰다. 그리고는 다시 물속으로 퐁당 뛰어 들어갔다가 빙글빙글 매물 돌더니 이내 다시 물 위로 떠올랐다. 물 위로 올라온 완은 윤유를 힐끗 쳐다보았다. 윤유가 자기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자 완은 앞으로 헤엄쳐오면서 휙 하고 등을 구부려 물속으로 곤두박질 들어갔다. 하지만 새꼬챙이처럼 깡마른 두 다리는 수면 위에 꼿꼿이 서 있었다. 윤유는 그 모습이 우스워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물속에 머리를 박고 있는 완은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었다. 그때 잠자리 한 마리가 완에게로 날아왔다. 꼼짝도 않고 있는 완의 깡마른 두 다리를 대나무 작대기쯤으로 여긴 모양이었다. 힘겨운 날개를 쉬기라도 할 양인지 잠자리는 몸을 비스듬히 하여 천천히 완의 다리를 향해 날아가더니 발바닥 한가운데 살며시 내려앉았다. 잠자리에 작고 미세한 발톱이 발바닥에 닿자 완은 간지러움을 참을 수가 없었다. 순간 완은 몸을 뒤집어 물 위로 튀어올랐다. 수면 위로 머리를 내민 완은 물을 털어내면서 머리를 힘껏 휘저었다. 그 바람에 사방으로 물방울이 튀었다. 그리고 물방울들과 함께 완의 두 눈망울도 반짝반짝 빛났다. 그 모습은 차보로 인상적이었다. 완은 입을 쑥 내밀고는 아주 쾌활하게 물을 뿜어냈다. 그 모습을 본 윤유가 강 쪽으로 다가왔다. 그러자 완은 천천히 잠수하더니 마침내 자취를 감추어 버렸다. 윤유는 완의 모습을 찾아 강 여기저기를 훑어보았다. 그때만 해도 윤유는 아무런 생각이 없었다. 그런데 완은 물속에 들어가서 한참 지났는데도 물 위로 떠오르지 않았다. 물 위에는 빨간 호리병방만 외로이 떠 있었다. 윤유는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윤유는 눈동자를 재빨리 굴리며 완의 모습을 찾아 물 위를 이리저리 훑어보았다. 하지만 여전히 빨간 호리병방만 보일 뿐이었다. 큰 강물은 죽은 듯이 고요했다. 엄마, 윤유가 고함을 쳤다. 집 뒤편에서 윤유 엄마가 걸어놨다. 윤유, 엄마, 윤유 왜 그러니? 걔가. 그때 근처 연잎 사이로 미소 띈 얼굴 하나가 불쑥 솟아올랐다. 순간 윤유는 큰 소리가 터져 나오려는 자신의 입을 두 손으로 막아버렸다. 안도한 거죠. 윤유 왜 그러라니까? 엄마가 다가오며 물었다. 윤유는 몸을 돌려 엄마에게로 걸어갔다. 무슨 일이니? 엄마가 다시 물었다. 하지만 윤유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곧장 집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 후 며칠 동안 완은 윤유를 볼 수 없었다. 아무리 첨벙첨벙 물소리를 내도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윤유는 강가로 나오지 않았다. 윤유가 나와주기를 포기할 즈음 완은 빨간 호리병박을 안고 예전에 자주 가던 강 한가운데 작은 섬을 향했다. 그 섬은 정말 작대 작았다. 그 섬은 윤유를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완 혼자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던 곳이었다. 그가 거기서 도대체 뭘 하며 시간을 보내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한편 강가에 나오진 않았지만 윤유는 언제나 문 뒤에 숨어서 완이 하는 모든 행동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자신이 강가에 나오기를 완이 바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렇게 또 며칠이 지났다. 이제는 완도 윤유가 강가에 나오리라고는 기대하지 않게 되었다. 강가로 나온 완은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곧장 작은 섬으로 향했다. 그런데 그때 윤유가 대나무 작대기 하나를 들고 강가에 나타났다. 빨간 윗도를 입은 윤유는 바지자락을 무릎까지 걷어올리고 있었다. 맞은편 강가에 앉아있던 완은 빨간 호리병박을 옆에 둔 채 윤유를 바라보았다. 강가로 걸어나온 윤유가 대나무 작대기로 마름 잎사귀들을 뒤적거리자 마름 열매가 모습을 드러냈다. 윤유는 작대기를 이용해서 마름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긴 뒤 빨간 마름 열매를 땄다. 하지만 대부분의 마름들은 대나무 작대기로도 닿지 않은 먼 곳에 있었다. 발꿈치를 들고 한껏 팔을 뻗어가며 한참 애를 쓴 후에야 윤유는 마름 열매 몇 개를 간신히 손에 넣을 수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완은 호리병박을 품에 안고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완은 가뿐히 헤엄치며 윤유가 있는 쪽으로 다가왔다. 윤유는 대나무 작대기를 손에 쥔 채 완이 가까이 오는 모습을 보고 있었다. 마름이 있는 곳까지 헤엄쳐온 완은 커다란 연잎 하나를 따더니 마름 잎사귀를 뒤적이며 마름 열매를 찾아다녔다. 그러니까 윤유한테 주려고요. 마름 열매는 큰 것이 좋긴 하지만 양쪽으로 굽은 모양이 예쁘고 그 끝이 뾰족해야 잘 익은 것이다. 완은 마른 잎사귀 사이를 뒤적이면서 그렇게 잘 익은 것만 골랐단 후, 잘 익은 것만 골랐다는 것은 뭘까? 왜 윤유에게 이제 마음을 쓰고 있는 거죠. 그것을 연잎으로 쌌다. 새파란 연잎 위에 순식간에 새빨간 마름 열매들이 한 무더기 쌓였다. 연잎이 더 이상 담을 수 없게 된 다음에도 완은 몇 개를 더 따서는 두 손에 담아 들고서 윤유가 있는 쪽으로 다가왔다. 그는 열매가 쏟아지지 않게 천천히 걸을 옮기며 물 바깥으로 나왔다. 확실히 완은 깡마른 체구였다. 가슴 양쪽으로 나란히 드러난 갈비뼈가 선명히 보일 정도였다. 게다가 햇볕에 그을려 아주 새까맣게 보였다. 마른 체구의 새까만 완의 모습은 정말 보잘것없었다. 완은 윤유를 향해 마름 열매가 든 두 손을 내밀었다. 하지만 윤유는 손을 내밀지 않았다. 완은 마름 열매를 윤유의 발 아래 가만히 내려놓고는 뒤돌아 강 쪽으로 걸어가 보였다. 윤유는 가냘픈 그의 등을 바라보며 꼼짝 않고 서 있기만 했다. 빨간 호리병박을 안고 있는 완의 눈동자에는 뭔지 모를 진심이 가득 차 있는 것만 같았다.
윤유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앉아 두 손으로 연잎을 받쳐들었다. 그 순간 완의 눈동자가 감격으로 빛났다. 자기 어떤 마음을, 진심을 알아줬다고 생각했으니까. 윤유, 엄마가 부르는 소리에 윤유는 대답하지 않았다. 윤유, 엄마가 윤유를 찾으려고 이쪽으로 오고 있었다. 윤유는 손 위에 놓인 마름 열매를 쳐다보면서 어쩔 줄 몰라 했다. 윤유 어디 있니? 윤유는 마름 열매를 원래 있던 자리에 다시 내려놓고는 몸을 돌려 엄마에게 소리쳤다. 엄마 저 여기 있어요. 윤유 어서 와라. 엄마는 외할머니 댁에 가게. 강기석을 기어 올라가던 윤유는 고개를 돌려 완을 한번 쳐다보고는 다시 고개를 숙인 채, 고개를 왜 숙였을까? 아쉬움이죠. 엄마에게로 걸어갔다. 집으로 돌아가면서 윤유는 엄마에게 물었다. 엄마, 쟤네 아빠가 정말 사기꾼이에요? 누구 말이니? 윤유는 손가락으로 강 건너편을 가리켰다. 걔네 아빠는 가봉에 들어간 지 벌써 3년이나 됐어.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완이라는 아이는 혼자 지내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사기꾼, 아빠가 사기꾼이라고 해서 거의 이제 왕따 당하고 있는 그런 셈이네. 윤유가 다시 고개를 돌려 강 쪽을 바라보았을 때는 완이 저만치서 헤엄치는 모습을 보였다. 완은 빨간 호리병박을 안고 강 한가운데 있는 작은 섬을 향해 가고 있었다. 이제 작은 섬이 바로 뭡니까? 완이 혼자서 시간을 보내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윤유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매일매일 강가에 나왔다. 완은 윤유에게 강의 매력을 보여주는 듯 했다. 그리고 그 강 속에서 자유롭게 헤엄치는 자신을 한껏 과시함으로써 윤유를 은근히 매료했다. 때로는 윤유에게 잘 보이기 위해 의식적으로 멋진 자세를 취하기도 했다. 여름은 점점 깊어가고 대지는 뜨거울 대로 뜨거워졌다. 한낮이 되면 지푸는 갈대들도 더위에 지쳐 고개를 숙였다. 그늘 속에서 안양내의 배짜는딴 쇳소리가 흘러나와 한낮의 열기와 건조한 정막을 더욱 짙게 만들었다. 7월의 높푸른 하늘 아래 온종일 열기만이 춤을 추었다. 차가운 강물이 윤유를 은유했다. 윤유는 강 속으로 뛰어들고 싶었다. 너 왜 하루 종일 물속에만 있니? 윤유가 완에게 물었다. 물속이 얼마나 시원한데? 정말 그렇게 시원해? 몸을 깨서 너도 들어와봐. 윤유는 몸을 돌려 강기슭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엄마가 저쪽으로 멀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다시 강가로 돌아왔다. 안 깊어? 가운데는 깊지만 나머지는 모두 얕아. 밑바닥도 모래라서 아주 부드러워. 완은 물속에 서서 윤유에게 물 깊이를 확인시켜 주었다. 물은 허벅지가 잠길 정도였다. 그때 갈대숲에서 털이 보송보송한 새끼오리들이 떼지어 몰려나왔다. 새끼오리들은 가볍게 몸을 날려 물속으로 뛰어들더니 유연하게 헤엄쳤다. 조그만 부리로 물을 쪼아대면서 가끔씩 온몸에 물방울을 튀기는 모습은 참으로 앙증맞았다. 새끼오리들의 보드라운 털이로 떨어진 물방울들은 반짝이는 구슬처럼 또르르 흘러내렸다. 청개구리 한 마리가 앉아있는 연잎 위로 산들바람이 한 차례 불어왔다. 바람결에 훔쳐 놀란 청개구리가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연잎 위에 있던 물방울들이 청개구리를 쫓아 또르르 굴러떨어지며 맑은 물소리를 냈다. 강 위로 맑은 균이 퍼져나갔다. 윤유는 강의 유혹을 떨칠 수가 없었다. 강물 속으로 뛰어들 생각에 윤유의 가슴이 마구 뛰었다. 따가운 햇볕에 발갛게 달아오른 윤유의 얼굴은 더욱 빨개졌다. 완은 윤유에게 물속이 얼마나 상쾌하고 편안한지를 보여주기 위해 한껏 애쓰고 있었다. 윤유는 손을 뻗어 강물에 담가보았다. 시원한 기운이 손가락에서부터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어서 들어와. 이 호리병박 너한테 줄게. 윤유는 여전히 망설였다. 무서워할 것 없어. 내가 있잖아. 그 말엔 윤유의 마음이 흔들리며 눈동자가 반짝반짝 빛났다. 하지만 발걸음은 여전히 머무르고 있었다. 그 순간 완이 윤유를 향해 갑자기 물자리를 퍼부었다. 달궈진 윤유의 몸에 차가운 물방이 맞자 윤유는 온몸을 떨며 옆으로 물러섰다. 완은 더 대담하게 물자리를 뻗기 시작했다. 윤유는 수줍게 윗도리를 벗어 한쪽에 가지런히 개콘을 끈 조심조심 물속으로 들어갔다. 물속으로 천천히 들어간 윤유는 우선 무릎을 꿇고 앉아보았다. 그리고는 두 손으로 물가에 자라는 갈대줄기 움켜쥐고 살며 시업들여 보았다. 두 발로 물을 찾아 물방울이 사방으로 튀었다. 물은 확실히 사람을 매혹하는 힘이 있었다. 일단 한번 물에 들어가자 윤유는 다시는 물에서 나오고 싶지 않았다. 윤유가 물에 들어오자 완은 어떤 책임과 같은 것을 느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헤엄을 치지 않고 윤유를 보호하는 데만 신경 썼다. 물은 두 아이의 낯섦과 거리감을 모두 녹여버렸다. 물의 기능. 두 아이는 갈대숲을 사이에서 우렁이를 잡기도 하고 얕은 물가를 뛰어다니기도 엎어지기도 하며 놀았다. 한 번은 깊은 물속까지 들어가 얼굴만 내밀고 마주 서 있어 보기도 했다. 두 아이에겐 그 순간이 가장 멋진 순간이었다. 자, 이제 두 사람이 이제 친해지게 된 계기가 됐네. 강물이 이상하게도 고요했다. 두 아이는 한참 동안 서로의 눈동자를 바라보며 말없이 서 있었다. 며칠이 지났다. 물의 시원함과 부드러움을 한껏 만끽한 윤유는 더 이상 얕은 물가에서 노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다. 윤유는 물 한가운데로 들어가 보고 싶었다. 강 건너까지 가보고도 싶었다. 저 넓은 강물 속을 마음대로 헤엄쳐 다니고 싶었다. 완은 기꺼이 윤유를 도와주었다. 그는 하루 종일 피곤한 줄도 모른 채 윤유에게 수영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들이 함께하는 시간 동안 하늘의 태양은 황금빛 햇살을 찬란하게 비추었고 우거진 숯불과 갈대밭은
구름 한 점 없는 하늘과 한데에 어울려 눈부시게 빛났다. 완의 마음은 환하게 밝아졌다. 자, 완은 이제 거의 혼자 사는 아이였죠. 그죠? 근데 이제 아이가 마음이 이제 밝아지는 거야. 강도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윤유는 하루가 다르게 대담해졌다. 일주일쯤 지나자 윤유는 강 한가운데 있는 작은 섬에 가보고 싶은 생각이 더욱 간절해졌다. 내가 호리병박을 안고 있을 테니까 네가 나를 저 작은 섬까지 데려다줘. 윤유가 갑자기 완을 향해 말했다. 완은 그렇게 해주겠다고 했다. 윤유는 빨간 호리병박을 안고 천천히 헤엄쳤다. 그 옆에서 완이 윤유를 도와주었다. 작은 섬은 흙이 그다지 두껍지 않았다. 수면 위에 간신히 떠있는 작은 섬은 물기 때문에 흙이 모두 축축했다. 섬에는 커다란 백영나무 수십 그루가 자라고 있었다. 물속에는 곱게 뻗은 백영나무 그림자가 편안히 누워 있었고 사방에는 온갖 꽃들이 가지각색으로 예쁘게 피어 있었다. 섬 한가운데에는 작은 연못이 하나 있었고 연못 가장자리 나뭇가지 위에는 물새 몇 마리가 날개를 씌고 있었다. 자, 섬에 대한 묘사 지금 해주고 있네. 윤유는 고개를 들어 위를 올려다보았다. 파란 하늘 위로 백영나무가 곱게 뻗어 있었다. 너 여기 매일 오니? 매일 여기 와서 뭐해? 그냥 놀아. 여기 재밌는 게 뭐가 있길래? 재밌어. 여기 우리 반 친구들하고 노는 거야. 윤유는 완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작은 섬인데 완은 백영나무 쪽으로 윤유를 데려갔다. 그리고는 손가락으로 나무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다. 얘는 우리 반의 왕산건이야. 자, 그 나무들이 자기 반 친구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제서야 윤유는 나무에 새겨진 글자를 발견했다. 거기에는 왕산권이라는 세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윤유는 다른 나무들도 살펴보았다. 거기에는 각기 다른 이름과 별명들이 새겨져 있었다. 리헤이, 납작꽃, 저우밍, 딩니, 우산지, 누룽지, 쪼샤오자친 등등. 학교 친구를 만나 완은 잠시 동안 윤유의 존재를 잊은 듯 그들과 신나게 놀기 시작했다. 완은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뛰어다니기도 하고 머리 위에 나뭇가지를 흔들어대기도 하고 주먹으로 나뭇가지를 치기도 하고 때로는 나무를 향해 소리치기도 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혼자 논 거죠. 납작코야 이리와 안 오면 똥개. 완은 꼭 미친 사람처럼 나무 사이를 뛰어다녔다. 한참을 뛰어다니느라 온몸에 땅이 흥건히 배고 숨을 헐떡이던 완은 마침내 땅바닥에 쓰러졌다. 그러더니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이렇게 말했다. 싼건 이제 그만 때리라니까. 몸을 일으켜 완은 무언가를 끌어안듯이 하면서 땅바닥을 뒹굴었다. 윤유는 완을 묵묵히 쳐다보고 있었다. 윤유의 발치까지 굴러온 완은 윤유를 보자 그제서야 환생이 생겨났다. 완은 당혹스러웠다. 왜 그럴 거야? 자신의 어떤 모습을 이렇게 들켰다고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고 아이들은 너랑 안 놀아주니 그런 거야? 윤유가 물었다. 완은 눈빛이 멍해지면서 우울한 빛을 보였다. 얼굴을 돌린 완은 백양나무 사이로 보이는 아득한 하늘을 바라보았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때 완은 울고 있었던 것 같았다. 그 일이 있은 후 한참이 지나서야 윤유와 완은 작은 섬에서 신나게 놀 수 있었다. 어느 날 두 아이는 온종일 집을 짓느라 정신이 없었다. 아이들은 나뭇가지와 갈대줄기를 가져다가 연못 옆에 집을 지었다. 풀도매를 하나름 뜯어다가 자리를 깔았다. 윤유는 갈대줄기로 집 옆에 닭장을 지어놓기로 했다. 두 사람은 지능을 빚어 부뚜막과 솥을 만들고 여러 가지 그릇과 접시도 만들었다. 그리고 갖가지 들풀을 뜯어다가 냠냠 맛있게 밥을 해먹는 놀이도 했다. 소꿉놀이 하고 있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어느 해는 어느새 강남으로 넘어가 있었다. 윤유 엄마가 윤유를 불렀다. 윤유. 윤유는 대답하지 않았다. 윤유 엄마는 계속해서 윤유 이름을 부르며 저쪽으로 사라져갔다. 완간 윤유는 할 수 없이 그들의 집을 떠나 강가로 나아갔다. 윤유가 빨간 호리병박을 안고 앞에서 헤엄쳐 나가고 완은 그녀를 보호하며 뒤따라갔다. 석양의 강물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그들은 석양을 맞으며 금빛 물속에 소리 없이 그렇지만 편안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이젠 강가에 가서 놀지 마라. 엄마는 몇 번이고 다짐을 놓았다. 왜요? 특별한 까닭은 없어. 어쨌든 이제 강가에 가지 마. 엄마는 네가 강가에 가는 게 싫어. 윤유는 엄마의 말을 듣지 않고 여전히 강가로 달려갔다. 윤유는 강의 넋을 빼앗긴 듯이 보였다. 곡식도 익어가고 뜨겁게 타오르던 태양도 사그라들었다. 열기가 휩쓸던 하늘에도 이젠 서늘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여름이 끝나가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윤유는 아직도 빨간 호리병박 없이는 수영을 할 수 없었다. 내년 여름에도 나한테 수영을 가르쳐줘야 해. 윤유가 말했다. 사실 지금도 넌 수영할 수 있어. 네가 겁을 먹어서 못할 뿐이지. 그래도 내년에 또 가르쳐줘. 그러다 어느 날 오후 윤유가 얕은 물가에서 물장구를 치고 있을 때였다. 우리 강 건너까지 한번 가보자. 넌 호리병박을 안고 가면 될 거야. 줄곧 꼼짝 않고 앉아있던 완이 윤유에게 제안을 했다. 무서워. 내가 있잖아. 그래도 무서워. 내가 널 꼭 잡고 있을게. 그래도 안 돼? 그럼 좋아. 절대로 날 놓으면 안 돼. 완은 고개를 끄덕였다. 강 한가운데 이르자 윤유는 자신이 강 양쪽에서 아득히 멀리 떨어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순간 윤유는 갑자기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그때 완은 윤유를 보고 싱긋 웃어 보였다. 그의 웃음은 의미심장했다. 꼭 무슨 음모를 감추고 있는 듯했다. 사방이 온통 강물로만 둘러싸여 있었다. 윤유는 이 강이 너무나 크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달았다.
윤유는 다시 완을 쳐다보았다. 그러니까 들어오니까. 완은 무표정한 얼굴로 앞만 바라보고 있었다. 우리 돌아가자. 앞으로 가나 돌아가나 멀기는 마찬가지야. 그래도 무서워. 완은 그래도 계속 앞쪽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무언가 결단을 내린 듯했다. 무섭다니까? 무섭긴 뭐가 무서워? 갑자기 완이 윤유를 꼭 끌어안더니 윤유 손에 들린 호리병박을 낚아챘다. 자, 그러니까 완은 윤유가 수영을 잘한다고, 잘할 수 있다고 믿고 이거를 뺏은 거죠. 윤유는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물속으로 가라앉았다. 공포에 떨며 두 손으로 물을 움켜쥐면서 윤유는 완을 향해 소리쳤다. 호리병박, 호리병박. 하지만 완은 미소 지으며 윤유에게 멀어져 가기만 했다. 윤유는 계속 물속으로 가라앉았다. 2초 정도 물속에 잠겨있던 윤유가 물 위로 튀어오르더니 겁에 질려 미친 소리를 질렀다. 살려줘. 그때 강가에 나와있던 윤유 엄마가 그 모습을 보았다. 엄마는 순간적으로 넋이 빠져 쳐다보다가 이내 주위를 향해 소리치기 시작했다. 사람 살려. 윤유의 입으로 물이 쏟아져 들어왔다. 벌컥벌컥 물을 삼킨 윤유는 정신없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물에 숨이 막혀 고통스럽게 기침을 해댔다. 그래도 완은 윤유를 건져주지 않았다. 다시 한번 물 위로 솟아오른 윤유는 원망의 눈초리 완을 쳐다보았다. 그러니까 자기를 일부러 빠뜨렸다라고 생각하니까. 밭에서 일을 하던 사람들이 고함 소리에 강가로 달렸다. 순식간에 사방이 소란스러워졌다. 윤유가 더 이상 몸부림을 치지 않고 그대로 물속으로 가라앉자 완도 당황하기 시작했다. 완은 재빨리 윤유에게로 다가가 그녀의 두 손을 끌어당겨 빨간 호리병박을 쥐어주었다. 윤유는 호리병박을 아는 채 두 눈을 꼭 감고 기침을 하며 서럽게 울기 시작했다. 윤유는 울면서 엄마를 불렀다. 완은 무슨 말인가 하고 싶었지만 말을 할 수가 없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너무나 당황스럽기 때문이다. 그는 더 이상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 완은 멍청한 표정으로 호리병박의 허리에 묶인 새끼줄을 잡은 채 윤유를 강가로 이끌고 나왔다. 강가에는 많은 사람이 나와 있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은 너무나도 무겁게 완을 짓눌렀다. 그 순간 완은 자신이 죄를 지은 듯한 느낌이 들었다. 윤유 엄마는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윤유, 엄마. 윤유는 호리병박을 꼭 끌어안채 울음을 터뜨렸다. 완이 윤유를 강가로 끌어올렸다. 호리병박을 손에 놓자 윤유는 극도의 공포가 극도의 원망으로 바뀌는 걸 느꼈다. 윤유는 완을 향해 소리질렀다. 사기꾼, 넌 거짓말쟁이 사기꾼이야. 말을 마친 윤유는 엄마 품으로 뛰어들며 온몸을 떨며 엉엉 울었다. 윤유 괜찮아. 윤유 무서울 것 없어. 엄마는 윤유를 다독이며 이렇게 말했다. 완은 고개를 떨군 채 그저 서 있는 수밖에 없었다. 윤유 엄마는 두 눈을 부릅뜨고 완을 쳐다보며 노려보며 말했다. 넌 왜 그렇게 사람을 속이는 거니? 사람들한테 무슨 원수가 졌다고 그런 짓을 한 거야? 이때 그런 짓은 이제 윤유한테 호리병박을 뺏은 것. 완은 뭔가 말을 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다. 두 줄기 눈물이 콧등으로 흘러내렸다. 윤유는 엄마와 함께 집으로 돌아갔다.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강가를 떠났다. 완 혼자만이 마지막까지 강가에 서 있었다. 그의 머리카락에서 방울방울 물방울이 떨어졌다. 그 물방울은 가냘픈 그의 몸뚱이를 타고 강물 속으로 흘러들어갔다. 그의 옆에선 빨간 호리병박만이 둥둥 떠다니고 있었다. 강 위로 저녁바람이 불어오면서 강물이 일렁이기 시작했다. 강물은 순식간에 완의 가슴까지 char렀다가 다시금 종아리까지 물러나곤 했다. 빨간 호리병박은 작은 심장처럼 강물 위에서 반짝반짝 요동치고 있었다. 하늘은 점점 어두워져 갔다. 벌거벗은 완의 몸 위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 완은 불어오는 바람을 맞으며 온몸을 떨었다. 그러고는 고개를 들어 강물 위에 떨어진 별들을 바라보았다. 며칠 뒤 화원역. 강 한가운데에 있는 작은 섬에서 불길이 솟구쳤다. 그러니까 완이 불 질러버린 거죠. 검푸른 연기가 공중으로 날아오더니 이내 물 위를 뒤덮고는 천천히 흩어져 무로 돌아갔다. 완이 그들의 집을 불살라버린 것이다. 윤유는 다시 강가로 나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강 쪽으로 쳐다보지도 않았다. 윤유는 외할머니 댁으로 갔다. 거기서 남은 여름방학을 보내기로 한 것이다. 하루는 점심을 먹는 자리에서 외할머니께서 아이들에게 어린 시절 얘기를 들려주었다. 그때는 나도 너희들처럼 무리서 놀기를 좋아했단다. 하지만 겁이 많아서 뒤뜰에 있는 조그만 물웅덩이에서 헤엄을 치곤 했지. 그런 나를 보고 계시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길 나도 큰 강에서 헤엄칠 수 있다는 거야. 그 말에 나는 너무나 겁이 나서 숨어버리고 말았지. 그런 나를 보고 아버지는 겁쟁이라고 호통을 치셨어. 그날 아버지는 커다란 나무 대야를 가져오시더니 내가 거기 앉아있으면 나를 강 건너까지 데리고 가서 대나무 숲에 있는 새끼 참새를 보여주겠다고 하시더구나. 나는 좋다고 했지.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강 한가운데까지를 데리고 와서는 갑자기 나무 대야를 뒤집어 버리셨어. 물에 빠진 나는 호적대면서 몇 번이나 물을 삼켰지. 물 위로 머리를 내밀고는 소리를 질러대며 난리법석을 부렸어. 순식간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지. 하지만 아버지께서 나를 냉정하게 쳐다보고만 계셨단다. 애당초 나를 꺼내줄 생각 없었던 거야. 나는 두 번이나 물속으로 가라앉았다 올라왔지. 물을 너무 많이 마셔서 배가 부를 정도였단다. 그리고는 몸이 다시 물속으로 가라앉구나.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하고 생각했었지. 그런데 그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지 뭐니. 갑자기 몸이 가벼워지더니 뒤뜰 물웅덩이에서처럼 헤엄을 칠 수 있게 된 거야.
난 꽤나 긴장하긴 했지만 굉장히 기뻤단다. 그리고는 순식간에 맞은편까지 헤엄쳐 갈 수 있었단다. 그 후로는 더 큰 강에서도 아무런 두려움 없이 헤엄을 칠 수 있게 되었단다. 그러니까 두려움을 극복했다는 얘기죠. 윤유는 이로 젓가락을 물어뜯고 있었다. 자기가 이제 완을 구해했으니까 윤유야 어서 밥 먹어야지. 외할머니께서 말씀하셨다. 윤유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이렇게 말했다. 저 집으로 돌아갈래요. 여기 며칠이 있기로 한 게 아니냐? 외할머니께 물으셨다. 아니요, 저 집에 갈래요. 지금 당장요. 말을 마치자마자 윤유는 일어나서 걸어 나갔다. 외할머니가 무슨 말을 해도 윤유는 듣지 않았다. 윤유는 그 길로 곧장 강까지 달려갔다. 강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고개를 숙여보니 물가 갈대밭에 빨간 호리병박이 걸려 있었다. 호리병박은 예전과 다름없이 선명하게 반짝이고 있었다. 윤유는 가만히 앉아 기다렸다. 하지만 강 건너에서는 인기척이라고는 전혀 없었다. 태양이 서서히 저물어 갈 무렵 윤유의 눈은 뭔가를 간절히 찾고 있었다. 여름도 지나가고 강 위로는 벌써 새파란 가을 하늘이 찾아들었다. 반쯤 마른 연잎 위에는 어디서 왔는지 청개구리 한 마리가 조용히 앉아 있었다. 마른 연잎은 강물을 따라 흘러내려가고 있었다. 끝없는 정적이 흘렀다. 끝없는 정적만이. 윤유는 모든 것을 잊고 물속으로 뛰어들어 헤엄쳐 나갔다. 그녀는 가라앉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헤엄도 아주 잘 쳤다. 그녀의 수영 실력은 이미 강을 건널 수 있을 정도였던 것이다. 그녀는 처음으로 맞은편 초가집에 가보았다. 하지만 그 집의 대문은 단단히 자물쇠로 채워져 있었다. 그러니까 완이 떠났죠. 소를 치는 한 아이가 윤유에게 말해주었다. 완은 전학을 갔다고. 엄마를 따라 여기에서 300리나 떨어진 외갓집으로 이사를 갔다고. 계약하기 전날 황혼역, 윤유는 갈대숲에 걸려있던 빨간 호리병박을 풀어주었다. 그리고 빨간 호리병박은 반짝반짝 빛을 내면서 그렇게 화환 속으로 뛰어내려갔다. 소설이 좀, 제 기준으로는 조금 이상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좀 안 맞을 수 있어요, 시대적으로. 우리는 지금 2024년을 살고 있는데, 위의 작품은 1960년대 또는 70년대 이때를 배경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한국이 아니라 중국 시골을 배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나 어떤 인물들의 어떤 그 상황이 지금의 우리들하고는 맞지는 않을 수는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감안해서 소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윤유하고 완은 서로 이제 관심이 있었고 서로 둘이 친해졌죠. 그러다가 완이 윤유의 어떤 그 수영을 좀 잘하게 해주려고 일을 좀 꾸민 거죠. 그 호리병박을 중간에 뺏었는데 그 일로 인해서 윤유가 죽을 뻔했고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이제 완이 느낀 거고요. 그 일로 윤유는 외할머니 댁으로 간 거고 그 사이에 완은 윤유와 같이 놀았던 곳을 불태우고 이제 엄마를 따라서 외갓집으로 떠났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완과 윤유의 심리를 이해해보자. 자, 뭐 내용에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유가 어떻게 성장하는지 살펴보고, 자, 성장소설이죠. 그러니까 윤유는 강 한가운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죠? 그래서 윤유가 물속으로 가라앉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강을 건널 정도로 헤엄을 아주 잘 치게 되었어요. 그래서 완이 호리병박을 빼앗은 일이 자신을 속인 것이라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오해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미안함을 느꼈죠. 패스. 자, 풀잎에도 상처가 있다. 시가 있죠? 빠르게 보겠습니다. 풀잎에도 상처가 있다. 꽃잎에도 상처가 있다. 자, 비슷한 식구 반복했죠? 반복하면은 운율. 너와 함께 걸었던 들길을 걸으면 들길에 앉아 저녁노을을 바라보면 상처 많은 풀잎들이 손을 흔든다. 의인화 있네요. 의인법. 상처 많은 꽃잎들이 가장 향기롭다. 자, 이거 어려움을 극복한 것에 대한 아름다움이 되겠죠. 그래서 주제는 이 글의 주제는 어떤 뭐랄까 어떤 어려움, 상처를 극복한 내면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있네요. 자유시 서정시였고 서정적 사색적 운율은 내재율 소재 상처 많은 풀리가 꽃잎 주제 상처를 극복한 내면의 아름다움과 서로 상처를 위로하며 더불어 사는 삶 특징 의인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가군을 사용했다. 가군은 이런 것들 있다 뭐 다 이렇게 문장의 맨 끝 행의 맨 끝을 같은 소리로 맞춰주는 겁니다. 이게 가군이죠. 다음 페이지 패스하겠습니다.
요 박스 하나 볼까요? 나에게는 나보다 3살 많은 누나가 있다. 누나는 나와 달리 공부도 무척 잘하고 자기 할 일도 하나 잘 챙긴다. 이렇게 누나와 내가 다르니 부모님께서는 비교를 안 하실 수가 없나 보다. 드러내놓고 비교하는 말씀하시진 않지만 나를 꾸짖으실 때 알게 모르게 누나와 비교하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다. 그런데 누나가 요즘 시험 준비를 하면서 엄마를 매우 힘들게 한다. 며칠 전에는 엄마께서 누나와 한바탕 전쟁을 치르신 후 힘없이 방으로 돌아가셨다. 나는 김치볶음밥을 만들어 밥상을 차리고 엄마께 식사하러 나오시라고 했다. 엄마께서 우리 막내밖에 없다 라고 말씀하시다가 울컥하셨는지 눈물을 갑자기 흘리셨다. 그런 엄마의 모습에 덩달아 나도 울컥했다. 엄마께 이런 말을 듣다니. 그래, 그동안 나를 힘들게 했던 것은 부모님 마음이 아니라 내가 만든 생각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누나와 나는 경쟁 상대가 아니다. 또 누나보다 내가 잘하는 것도 많다. 앞으로는 마음이 만들어 놓은 덫에 걸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놨네요. 좋습니다. 활동마다 중위비행기 패스. 조금 패스하고 경험을 바탕으로 글쓰기는 우리가 저번에 읽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소설 읽기 4-1 교과서 읽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